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우리의 참 스승 법정 스님의 물소리 바람소리입니다. 법정 스님의 본명은 박재철입니다. 2010년 세수 79세, 법납 56세에 입적하실 때까지 수많은 저서를 통해 무소유의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로는 무소유, 말과 침묵, 물소리, 바람소리,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등이 있습니다.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사후에 모든 스님의 책들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실상 출판사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출판사들은 스님의 유언을 존중해 모든 책들을 절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참 어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음과 폭식과 언쟁과 불협화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잠시 침묵함으로 평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윤희의 책이 세상에 소음이 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새벽길에서 불이람에서 살 때에는 따로 산책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었다. 아무 때고 마음 내키면 숲으로 뚫린 길을 따라 나서면 되고 멀리 펼쳐진 시야를 즐기고 싶으면 뒷산이나 앞산의 봉우리에 오르면 되었다. 혼자서 터덕터덕 숲길을 거닐거나 봉우리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른 바람이 옆구리깨를 스치고 지나가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어떤 충만감이 마음 한구석에 고이는 것 같았다. 여러 속에 섞여 사는 지난 봄부터는 일부러 산책 시간을 정해놓고 일과 삼아 거닐고 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 예불을 드리고 방에 돌아와 좌선 5시에 방선을 한다. 방선이란 좌선에서 일어난다는 뜻. 6시 아침 공양 시간까지는 자칫하면 두벌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털고 일어나 거닐기로 한 것이다. 습관이란 제2의 천성이란 말이 있듯이 길들이기 나름이다. 하루하루 잘못 익히다 보면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타성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혼자서 살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속에 섞이더라도 준엄한 자기 질서가 있어야 한다. 출가 수행자는 여럿이서 살더라도 원천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 사문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라고 경전에서도 지적했듯이 단독자로서 절대 고독의 한가운데에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기상이 없으면 이내 무너지고 만다. 무디어진다는 것은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고 심성에 녹이 슬었다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고 닦아 눈과 귀와 의식을 밝게 갖고 투명하게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리 속에 섞이다 보면 자칫 무디어지기 쉬운 위험이 따른다. 한마디로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먹을 걱정, 땔감 걱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해결되고 어떤 일이든지 여럿이 나누어 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다. 손수 끓여서 먹는다는 것,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거기에 따르는 잡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받을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양을 마련해준 후원 대중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받았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고 난 지금 그 고마워하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당연히 받아먹을 것을 먹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내 의식이 그만큼 무디어진 것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아침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숲길을 밀짚모자를 덮어쓰고 한 오리쯤 걸었다. 길섭에는 짙은 보랏빛 붓꽃이 한창이었다. 수창포라고도 부르는 이 붓꽃에는 사연이 있다. 불일에서 살 때 아래절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 해마다 6월 중순이면 이 붓꽃이 무더기로 피어났다. 그 길을 오가며 지켜볼 때마다 자생하여 피어나는 들꽃의 천연스런 모습에 적잖이 감동을 했었다. 화단에서 가꾸는 꽃은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자주 가기 때문에 천연스런 맛이 덜하다. 그러나 풀숲에서 자생하는 들꽃은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않으므로 그 모습이나 개화가 보다 의젓하고 건강하다. 그 꽃이 지니고 있는 천성을 그대로 꽃피우는 것이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꽃을 보고 좋아한 몇몇 친구들은 붓꽃이 피면 알려달라고 했다. 꽃대가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사연을 띄운 다음 날이었다. 무슨 일로 아랫절에 내려가다가 그 꽃자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멈추어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어제 낮까지도 무수히 꽃대가 부풀어 오르던 붓꽃이 자취도 없이 다 베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랫절로 뛰어내려가 여기저기 알아보았었다. 농막에 있는 절 일꾼의 소행이었다. 얼마 전에 들어온 나이 많은 일꾼이 소 먹일 풀로 베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소는 그런 풀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설사 소가 먹는 풀이라 할지라도 갓 꽃대가 올라오는 꽃을 어떻게 자취도 없이 깡그리 베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나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느라고 속으로 끙끙 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나는 꽃이 필 무렵이면 농막을 찾아가 미리 당부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비에 젖은 붓꽃을 보면서 문득 그 학살의 여름이 생각나 나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은 소행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전했다. 비가 갠 후면 꾀꼬리의 목청이 한결 맑게 들려온다. 같은 새지만 꾀꼬리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두견새는 운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울어도 그저 울지 않고 피를 토하리만큼 애타게 운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한자리에서 우는 두견새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슨 한이 모질게 맺혔기로 저리도 애타게 우는가 싶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듯한 꾀꼬리의 그 맑은 목청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몇 해 전에 겪은 일인데 뒷숲에서 꾀액꾀액하고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로 우는 새가 있어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지금 막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어린 꾀꼬리였다. 며칠을 두고 거친 목소리로 발성 연습을 하더니 어느 날 마침내 맑은 목청이 튀어 매끄럽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새의 목청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싶었다. 새벽 5시 무렵의 숲은 온통 새들의 노래로 찬란한 꽃밭이다. 공기 그 자체가 새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안개와 이슬에 젖은 나무들의 새벽잠을 깨우려는 듯 이골짝 저골짝에서
온갖 새들이 목청껏 노래를 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쁨을 온몸과 마음으로 발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각 인간의 도시도 서서히 깨어날 것이다. 시골에서 밤새껏 씻고 간 꽃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장바닥에 내려놓기가 바쁘게 도시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먼저 반길 것이다. 첫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른 아침 길을 쓸고 있는 청소부들은 비록 생계는 어렵지만 모두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농촌 출신이므로 일찍 일어나는데 길이 들었다. 늦잠 자는 사람들을 위해 일찍부터 움직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간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남이 잠든 시각에도 일어나 움직여야 굶지 않고 헐벗지 않는다. 이러한 이웃들에게 나는 이 새벽 길섭에 피어있는 붓꽃이나 나리꽃을 한 알음씩 안겨드리고 싶다. 어려운 생계를 위로하면서 희망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람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한 바캉스가 뭔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1983년. 침묵의 기대다. 가을바람이 선들거리면 불쑥불쑥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상거를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먹이와 틀에 박힌 생활에 덜어는 염증이 생기려고 한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다가도 해마다 10월 하순께가 되면 묵은 병이 도지듯 문득 나그네 길을 떠나고 싶다. 그날도 점심 공양을 끝내고 세상 소식 좀 듣다가 여느 때처럼 뜰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오동나무와 호박나무에서 마른 바람결에 뚝뚝 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오고 말았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진부하고 지루해지게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걸리적거리는 관계의 이웃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떠나올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무게 말고도 공동체의 무게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짐을 지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 나그네가 되면 가장 투명하고 순수해진다. 낯선 환경이 놓여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다. 자기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체가 된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이와 같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만 휴식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도 누릴 수 없다. 휴식과 일은 그런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제 새삼스럽게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할 필요가 없다. 어디를 가나 토막난 비좁은 땅덩이에서는 거기가 거기이고 비슷비슷한 모습들이니까. 그 고장의 냄새를 맡는 일로써 나그네의 시장기 같은 것을 채우면 된다. 표현은 냄새라고 했지만 또 다른 말을 쓴다면 분위기를 느끼는 일일 것이다.
낯선 고장에 가면 우선 시장에 들러보라. 거기 가면 그 고장 특유의 말씨가 있고 생활이 있고 인정과 습속과 빛깔이 있다. 그 말씨와 생활과 인정, 습속, 빛깔이 그 고장의 분위기를 이룬다. 이런 분위기를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머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순하다. 따지고 캐고 의심하고 자꾸만 묻기 때문이다. 그 같은 잿빛 이론과 논리가 우리를 지금껏 피곤하게 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트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한평생을 두고 우리가 가진 능력의 5%밖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어째서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 가운데서 겨우 5%밖에 쓰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마음이 격격으로 닫힌 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와 사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서 따지고 쪼개고 의심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마침 볼 일도 있어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침 일찍 자갈치 시장에 들렀다. 언제부터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들르게 되었다. 생선을 경매하는 이 자갈치 시장은 분명히 부산 특유의 분위기이고 명물이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하듯 숫자를 읊고 수화로 말하는 경매 풍경은 딴 세상 일처럼 느껴진다. 바로 그 곁에는 질비한 생선가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먼 생선이지만 거기 비릿비릿한 생의 열기 같은 것이 넘쳐 아침 바닷가를 더욱 신선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회사의 사무원이나 관공서의 공무원에 견주면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관념적인 인간이 아니라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탄탄한 사람들이다. 곁에서 보기만 해도 생의 열기가 묻어오는 것 같다. 어제는 모슬포에서 신창 쪽으로 가는 길목 동일리 바닷가에서 수평선으로 지는 장엄한 일몰을 참배했었다. 굳이 참배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맑고 고요하고 숙연한 침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풀 끝에 맺힌 이슬만 하더라도 그렇고 해가 지는 모습과 저녁 노을만 하더라도 그지없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추한 것은 우리들 인간뿐인가 싶으니 자연 앞에 서기가 조금은 미안하다. 한라산 자락마다 억새풀이 허옇게 은발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목장에서 양떼들이 혹은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헐벗고 때묻고 초라한 존재는 갈데없는 우리들 인간이구나 싶었다. 모든 존재는 다 자기의 분수대로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만이 그 조화에서 이탈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같은 인간끼리 미워하고 싸우면서 그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묵묵히 우주 질서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떠들며 살벌하다. 오늘날 지구가 곳곳에서 갖은 형태로 폭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분수밖의 행동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메아리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일이다. 입을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따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주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다. 1983년 홀로 있고 싶네.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보편적인 경우다. 그 중에도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외따로 떨어져 사는 독거의 경우는 철저하게 홀로이고 싶어서다. 홀로 있을수록 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속들을 가꿀 수 있고 푹 묻혀서 한 가지 일에 몰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익히려는 것이다. 밖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로써 정진을 삼는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불쑥불쑥 낯선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맞이하는 쪽에서는 심히 귀찮고 짜증스러울 뿐 아니라 인내의 한계 같은 것을 드러내게도 된다. 더구나 승가의 풍습을 모르고 금족의 안거 기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해진 일과와 정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찾아오는 쪽에서는 모처럼 큰맘 먹고 벼르던 끝에 찾아왔겠지만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해를 입으니 무고한 그들을 때로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손님이 한나절의 한가를 얻을 때 주인은 한나절의 한가를 잃는다는 옛말이 떠오르곤 한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문득 새로운 눈이 뜨이고 막혔던 귀가 열릴 수도 있다. 말하자면 운명적인 만남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만남을 가져오려면 그만한 예절이 따라야 한다. 예절을 갖추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내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이 시대의 우리들이 대개 그렇긴 하지만 너무도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저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지 남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독거 시절에 겪은 일이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50대 중반의 한 사나이가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개 교수도 알고 누구누구 학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자기소개 아닌 과시를 하면서 부득부득 한 두어 주일 묵어가겠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절이란 출가 수행승들이 수도하고 포교하는 곳이지 요식업이나 하숙업을 하는 데가 아니다. 물론 하숙을 쳐서 먹고 사는 절이 더러 없지는 않지만 그곳은 청정한 사찰이 아니다. 종교를 내세워 무허가 요식업을 벌이고 하숙업을 하고 있는 사입이 불사다. 물론 나는 그 뻔뻔스럽고 무례한 녀석을 시중 들기 위해 홀로 암자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거절. 그러자 자칭 전직 교수란 그 사나이는 묻지도 않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법당도 하나 지어줄 용의가 있다고 나를 얼러대는 수작까지 했다. 그 녀석의 눈알을 빤히 쏘아보았더니 비실비실 비켜 서려고 했다. 선뜻 느껴오는 것이 나를 감시하러 나온 놈이구나 싶어
앞산이 찌르렁 울리도록 호통을 쳐서 단박에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때가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였다. 산에 살다 보면 희한한 물건들이 찾아와 직접거리는 수가 있다. 나는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바로 입산 출가했기 때문에 세상의 쓰고 단맛을 잘은 모른다. 그러나 절에 들어와 살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관념적이긴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서머셋 모음의 말처럼 양고기 맛을 알기 위해서 양을 통째로 잡아먹을 것까지는 없으니까. 직선적인 성미이기 때문에 여러 속에 섞이기보다는 홀로 있는 것이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지닌 기능과 특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다. 예전 스님들도 개성이 강하고 자기 빛깔이 선명한 분들은 대개가 독거를 좋아했고 성격이 원만하고 남들과 섞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살았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한 사람들은 대개가 성격이 괴벽스럽다. 홀로 있고자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 대하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런 괴물들의 공통점은 먼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휴가철인 요즘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내 인내력의 바닥을 자주 들여다본다. 나는 오늘 2번이나 문전 축객의 결례를 범했다. 이 칼럼의 마감날이 박도하여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려고 뒤척이는 참인데 오늘따라 불청객들이 자꾸 밀려드는 바람에 번번이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방 앞에 입선패를 내걸고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속으로 나는 또 누가 내 일을 방해하러 왔는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더니 한복으로 흰 바지 저고리를 차려입은 여남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중 한 청년이 편지를 내놓았다. 광주에서 유네스코 일로 엊그제 다녀간 홍 박사님이 보내온 것인데 현재 서울 모 대학의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학 중인 생지를 소개한다면서 시간을 좀 나누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오늘 안으로 이 원고를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 박사의 친분과 그 생질된 분의 체면에는 안 됐지만 부득이 구산 방장 스님을 만나보도록 소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수와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방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또 밖에서 스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 가까스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입선 시간에는 면회를 하지 않는다고 따돌렸다. 그 청년은 머쓱해 하면서 오동길로 내려갔다. 자, 이러니 숙제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2차례나 문전 축객을 하고 나니 내 속들은 말할 수 없이 거칠어진 셈이다. 나는 오늘 남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따랐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조주의 돌다리라고 소문을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대단치도 않군요. 마치 외나무다리 같은데요. 돌다리를 빌려 조주 선사의 기량을 한번 떠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대한 조주 선사의 대답. 그대는 외나무 다리만을 보았지 진짜 돌다리는 보지 못했구나. 그럼 진짜 돌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나귀를 건네주고 말을 건네준다. 나귀를 건네주고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조주의 돌다리가 참으로 부럽네. 1983년. 너무들 먹어댄다. 이따금 산문 밖을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노라면 격변하는 세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터전이 새삼스레 저만큼 드러나 보이는 것 같다.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우리 시대는 바야흐로 저질 문화의 홍수 속에서 허위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다. 물론 내 자신 외계인이 아닌 이 땅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줄 안다. 산중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관광철에는 산중이 한술 더 뜨면 떴지 덜하지는 않으니까. 가는 데마다 선진 조국 창조의 깃발이 나부끼고는 있지만 하는 짓들은 결코 선진으로도 창조로도 갈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여전히 소음으로 시끄럽다. 더러는 이어폰 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그리고 상영되는 비디오는 대개가 치고받는 무협극이거나 미국인들이 총질하는 잔인하고 저질스런 영화뿐이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웃들의 인내심에 도리어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다. 안 보고 안 들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같이 소음에 단단히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는 그대로 배길 수 없도록 심한 중독자들인가.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피곤한 세상을 어째서 돈과 시간과 힘을 쏟아가면서 소음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소음으로 인해 우리는 순간순간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참소리를 놓치고 만다. 신비한 우주의 소리를, 귀한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의 아니게 골이 빈 속물이 되어간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그 이름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법과 법령을 때로는 변칙적으로까지 제정 공포하면서 사람의 생기를 앗아가는 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어째서 만들어 시행하지 않는지 그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볼 일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주로 영남 지방과 호남 일대를 둘러보고 왔다. 어디를 가나 그 지방 나름의 특색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부 음식점 간판들이었다. 진주, 대구, 안동, 영주, 밀양, 부산 등지에는 웬 숯불갈비집과 불고기집이 그리도 많은지 몇 집 건너 그런 간판이 붙어 있었다. 광주를 거쳐 나주, 목포, 영암, 강진, 해남, 진도 등지에는 이상하게도 통닭집 간판이 많이 붙어 있었다. 서울은 보나마나 특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집들이 특별히 많을 것이다. 음식점에 이런 간판을 보고 여러 가지 연상작용이 일어났다. 그 지방인의 기호와 경제력에 대해서 저절로 생각이 미쳤고 그 왕성한 식욕들로 인한 생활 형태도 한번 헤아려 봄직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아가면서 식생활의 구조가 채식에서 다분히 육식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작년 1985년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식요경으로 잡아먹은 한우만 하더라도 한 해에 무려 40만 마리나 된다. 수입된 쇠고기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돼지는 또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나로서는 그 수치를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이런 왕성한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국민의 체위가 향상되고 활동력이 활발해진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그 부작용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먹은 만큼 질병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못 먹어서 앓는 경우는 적어지고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비롯하여 심장병과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병원마다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며 몇 집 건너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을 보라.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말을 한다.
자기네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지만 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다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고기로서 국민의 영양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채를 그토록 많이 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에서 쇠고기까지 수입해다 먹는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라서 기분 나빠하기 전에 우리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신문과 방송에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약 광고를 그토록 극성스럽게 해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잔뜩 먹고 나서 소화제까지 먹어야 하는 식생활은 선진조국 창조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다. 독일의 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소화제가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북한의 외교관들이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들통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만큼이나 민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동남아 일대에서 뱀, 지렁이, 군뱅이까지 대량으로 수입해다 먹는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일반 서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고추장, 간장, 된장까지 들여오고 쇠뼈 수입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 작년 한 해만도 30억 억원어치나 된다고 관세청의 국회 제출 자료가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현재 50%에도 채 못 미치고 있다.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와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리 처지를 생각한다면 농민들이 농사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마땅한데 그저 수입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니 그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먹는 음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다. 육체와 정신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라야 음식 맛도 알 수 있고 음식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삶이라면 즐겁게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즐거움만으로 엮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 둘레만이라도 즐거움을 만들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사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쉽다. 이 세상이 즐겁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서 살다 보면 세상은 분명히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추어야 한다. 장미꽃을 보면서 왜 이토록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 하필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고 불만이 생긴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생각하면 그저 대견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물론 합리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흔히들 기름지게 먹는 것을 잘 먹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편식하지 않고 고루 먹고 맛있다고 해서 폭식하지 말고 좀 덜 먹어야 한다. 그래야 먹은 후까지 그 맛을 되새길 수 있고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 평생 내 건강을 지켜줄 소화기를 혹사하지 말고 좀 쉬게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식사란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을 말한다. 자연식을 해야 질병이 없는 자연스러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내게는 이런 경험이 있다. 사회적인 덕망과 인품을 지닌 한 어른을 가까이서 접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음식점에서 개걸스럽게 새갈비를 뜯어먹는 걸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어 그 후로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말았다.
옛말에도 있듯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만약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좀 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두고두고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 너무들 먹어댄다. 1986년. 자비심이 곧 열애. 보살이 보시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좀 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만일 보시받을 대상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라미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라미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도 없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이웃을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 병든 이웃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이웃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뒤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해야 한다. 열반경 범행품. 보시를 흔히 베푸는 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나누는 일이다. 자기 것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때 맡아가지고 있는 우주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베푸는 데에는 높고 낮은 수직관계가 생기지만 나누는 데에는 수평적인 유대를 이룬다. 이 나누어 가지는 보시에 의해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보살행 중에서 보시를 제1바라밀이라고도 한다. 바라밀이란 옛 인도말 파라미타의 음역이다. 온갖 모순과 갈등으로 뒤어얽힌 우리들의 일상에서 벗어나 그런 고뇌가 없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바라밀이라고 한다. 보시를 통해 보시 바라밀을 갖출 수 있고 그 보시 바라밀이 또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 바른 깨달음이란 자기 완성이란 뜻이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증오심과 무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이다. 그럼 그 탐욕과 증오심과 무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우선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나누어 갖는 습관, 즉 보시행을 행하라는 것이다. 자기에게 축적된 것을 자꾸만 퍼내는데 바깥 것에 눈 돌릴 겨를이 어디 있겠냐는 논리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을 그런 샘을 가지고 있다. 퍼낼수록 더 맑게 보이는 밑 없는 샘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이구석 저구석에 쌓여있지 않은가. 그걸 이리 치우고 저리 치닥거리 하면서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진장의 창고다. 다만 그것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하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문이 조금씩 열린다. 그 문이 활짝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고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누어 가질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받을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 자기를 돌아보면 마음이 열릴 수 없다.
이 다음에 쓸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자기 식구들 몫을 염려한다면 열리려던 문도 다시 닫히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것을 분별 망상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앞뒤가 툭툭 트인 훤칠한 마음인데 그런 분별 망상 때문에 스스로 갈등이 생겨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인과 신앙인이 다른 점은 자기 마음을 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을 여는 일이다. 그러니 나누어 가질 이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끝내 열릴 기약이 없다. 또 나누어 가질 대상이나 그 결과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저쪽에서 알아주건 말건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누는 일은 오로지 내 일이기 때문이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벌써 때묻은 마음이다. 모처럼 열리려던 마음이 반쯤 열리다가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과 주는 물건, 이 셋이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을 때 진정한 보시이고 청정한 보시라고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칼릴 지브라는 그의 예언자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아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느 날엔가는 다 주어지고 말 것을. 그러니 주라. 지금 당장 주라. 때를 놓쳐 뒷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나그네다. 모자랄까봐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이 곧 모자람이다. 나누어 가질 때 이웃과의 유대가 생기기 때문에 내 영역이 그만큼 확산된다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 열반경 범행품에서는 뒤이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모든 보살과 열에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열애다. 열애란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는 뜻. 자비심을 일깨울 때 우리는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한 한 걸음씩 열애가 되는 것이다. 1984년 법정 스님의 물소리 바람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